여러분, QLD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몇 대 몇으로 섞을지, 세배는 왜 위험한지, 언제 리밸런싱 할지 잘 모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QLD 투자자 대부분이 모르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잘 모아도 파는 순서를 모르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이 적금께서 QLD 샀더니 몇 억 됐다. 그거 진짜입니다. 계산해보면 나와요. 월 50만원씩 10년이면 5,950만원 넣어서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닙니다. 그 계좌는 20년 동안 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계좌에서 전세금 뺄 일이 있나요? 학비 낼 일이 있나요? 퇴직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팔 일이 없으니까 폭락이 와도 그냥 두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 아이 계좌가 아닙니다. 똑같은 QLD 똑같은 기간인데 중간에 딱 한 번 3천만 원을 뺐다는 이유로 3억 5천이 1억 8천이 됩니다. 뺀 돈은 3천만 원인데 사라진 건 1억 6천7백만 원. 뺀 돈의 5.6배. 우리는 QLD를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파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 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안 팔 건데 나도 아이 계좌처럼 그냥 두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 아이 계좌가 아닙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됩니다.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요. 아이가 대학에 갑니다. 등록금이 나갑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가 병원에 눕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평균 나이가 49.3세입니다. 정년을 채우는 사람은 9.6%,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이건 나쁜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왜 무서우냐면요, 하필 그때 시장이 어디 있을지 우리가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토막난 QLD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같은 말들이 쏟아지죠. 버텨라, 오히려 기회다, 줍줍해라.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말 안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버티라는 조언은 버틸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효합니다. 버티려면 돈이 나갈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 이 하락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계신가요? 누를 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팔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조건이라면 QLD를 들고 계셔도 돼요. 데이터도 여러분 편입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3개 봅니다. 하나, 폭락장에 파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이유가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둘, 순서만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셋, 내 계좌엔 뭘 준비해둬야 하는지 계좌마다 답이 다릅니다. 먼저 왜 폭락장에 파는 게 그렇게 위험한지부터 보시죠. 이유가 여러분 생각과 다를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싸게 팔아서 손해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QLD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2022년 폭락에서 QLD는 고점 대비 60% 넘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3천만 원을 빼려면 QLD를 몇 주 팔아야 할까요? 고점이었다면 100주로 될 일이 폭락 바닥에선 250주를 팔아야 합니다. 같은 3천만 원인데 주식은 2.5배를 더 팔아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매도를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3천만 원 뺐다. 그런데 계좌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건 금액이 아니라 주식수예요. 그리고 회복은 주식수에 붙습니다. 그 2.5배로 팔아치운 주식들 이후에 몇 배로 올랐을까요? 만약 안 팔았다면 그대로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숫자가 나옵니다. 폭락 바닥에서 3천만 원을 뺐더니 최종 자산이 3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줄었습니다. 사라진 돈은 1억 6천7백만 원. 뺀 돈의 5.6배예요. 참고로 똑같은 3천만 원을 고점에서 뺐다면 어땠을까요? 최종 2억 8천4백만 원. 대가는 6,6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인데도 언제 뺐느냐로 1억이 갈립니다. 흉년에 씨앗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곡간이 비었다고 씨앗을 먹으면 당장 배는 채웁니다. 그런데 이듬해 날씨가 아무리 좋아져도 뿌릴 게 없습니다. 폭락장이 흉년이고 QLD가 그 씨앗입니다. 그리고 흉년일수록 같은 한 끼를 위해 씨앗을 2.5배 더 퍼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은 뭘 먼저 파느냐에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산 2억 4천만 원, QLD와 슈드를 반반 담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1억이 필요해졌어요. 하필 2022년 폭락 바닥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팝니다. 내 계좌가 QLD 절반, 슈드 절반이니까 팔 때도 반반씩. 균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이걸 비중대로 파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폭락장에 반반씩 팔면 반토막난 QLD도 같이 팔립니다. 씨앗을 퍼내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돌려봤습니다. 비중대로 반반씩 1억을 뺀 경우 2026년 6월 잔고 1억 8,900만 원. 이제 딱 하나만 바꿉니다. 자산 그대로, 비중도 그대로, 폭락도 똑같이 맞습니다. 바꾼 건 파는 순서뿐이에요. 슈드를 먼저 팔고 QLD는 최대한 안 팝니다. 결과 2억 9,200만 원, 1억 넘게 차이 납니다. 같은 자산, 같은 비중, 같은 폭락, 같은 1억 인출. 파는 순서만 달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비중대로 판 사람은 폭락 바닥에서 반토막난 QLD를 5천만 원어치나 팔았고, 순서대로 판 사람은 QLD를 거의 안 팔았습니다. 그 씨앗이 회복 구간에서 그대로 자라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똑같은 실험을 QLD 100%로 해봤습니다. 곡간 없이 씨앗만 꽉 채운 계좌예요. 결과는 7,200만 원입니다. 순서대로 판 사람이 2억 9,200만 원이었죠. 그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비중대로 팔까 순서대로 팔까라는 선택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팔 게 QLD밖에 없었으니까요. 순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 1억을 만들려면 반토막난 씨앗을 통째로 퍼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슈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슈드는 방패가 아닙니다. 탄약입니다. 폭락장에 QLD 대신 팔아줄 자산, 그게 곡간의 진짜 역할이에요. 탄약이 없으면 씨앗을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라는 조언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효합니다.
지키려면 팔 게 따로 있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겁니다.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되잖아. 안 팔고 버틴다는 말은 안 팔아도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등록금을 내야 하고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안 팔고 버티고 싶어도 돈이 나가야 하니까 팔아야 합니다. 이건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난 폭락장에 매달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저도 존경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돈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좌가 성공한 것도 결국 같은 이유예요. 자, 오늘의 답입니다. QLD를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QLD라도 어느 계좌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됩니다. 기준은 딱 하나. 그 계좌에서 돈을 빼야 할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시간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아이 계좌. 인출 시점이 2에서 30년 뒤입니다. 팔 일이 없는 계좌예요. 그러니 QLD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됩니다. 고관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아이 계좌 성공담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연금 계좌. 어차피 55세 전엔 못 뺍니다. 중간 인출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여기도 QLD 중심으로 가되 55세가 가까워지면 고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일반 계좌. 여기가 문제입니다. 전세금, 학비, 병원비가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인출 시점이 예측 불가입니다. 고관이 반드시 필요한 계좌입니다. 그러니 오늘 계좌를 여시면 종목부터 보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이 계좌에서 언제 돈을 뺄 것인가? 그럼 고관을 얼마나 채워야 할까요? QLD가 폭락해서 회복하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29개월이었습니다. 마이너스 60%가 빠졌고 원래 가격을 회복한 게 2년 반 뒤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오면 최소 2년 반은 QLD를 안 팔고 버텨야 합니다. 그 기간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고관이 아예 없으면 전세금 1억을 만들려고 QLD를 통째로 팔아야 했고 최종 잔고는 7,200만원, 2년 치면 잔고 2억 4,200, 3년 치면 QLD를 거의 안 팔고 3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규칙은 이겁니다. QLD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대략 3년치 자금을 고관에 채워두세요. 그런데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고관을 4년치로 늘렸더니 QLD를 한 주도 안 팔긴 했는데 최종 잔고는 오히려 2억 7천으로 줄었어요. 회복할 씨앗 자체가 적어졌으니까요. 슈드는 배당이 연 3.5에서 4%, 분기마다 나옵니다. 기업이 실제로 번 돈에서 주는 배당이라 안정적이에요. JPQ는 배당이 연 10% 안팎, 그것도 매달 나옵니다. 훨씬 많죠. 다만 이건 기업이익이 아니라 옵션을 팔아서 만든 돈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JPQ는 2022년 5월에 상장했습니다. QLD가 마이너스 60% 빠지던 그 폭락의 시작 구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JPQ가 폭락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증할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대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간 JPQ는 109%나 올랐고 그냥 나스닥 지수는 169% 올랐습니다. 60%포인트를 뒤집니다. 왜냐면 상방을 팔았으니까요. 배당 10%는 공짜가 아니라 미래의 상승분을 미리 판 값입니다. 이 둘의 정면 비교는 다음에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짚고 갈게요. 배당으로 다 산다는 건 환상입니다. 슈드 배당은 연 3.5에서 4%예요. 1억 2천만 원치를 들고 있어도 월 40만 원 남짓입니다. 배당만으로는 못 삽니다. 원금도 팔아야 해요. 그래서 파는 순서는 이렇게 정됩니다. 첫째, 배당부터 씁니다. 아무것도 안 팔고 생기는 돈이에요. 둘째, 모자라면 고관을 팝니다. 슈드든 JPQ든 폭락장에 팔아도 씨앗보다 덜 아픕니다. 셋째, QLD는 맨 마지막입니다. 씨앗이니까요. 폭락장에서는 특히 끝까지 안 팝니다. 정리할게요. 아이 계좌로 QLD 사서 몇 억, 그거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 계좌가 20년간 팔 일이 없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QLD는 안 팔아도 되는 계좌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좌엔 파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건 이겁니다. 폭락장에 파는 건 돈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수를 태우는 겁니다. 같은 3천만 원에 주식은 2.5배를 팔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회복은 남아있는 주식에만 붙습니다. 아무리 잘 모아도 마지막에 순서 틀리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순서를 지키려면 지킬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QLD 100%인 사람은 순서를 지키려 해도 못 지켜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고관이 없으면 순서도 없습니다. 슈드는 방패가 아니라 탄약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걸리는 시간만큼 대략 3년치를 고관에 채워두셔야 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계좌에 종목만 채운 사람, 그리고 그 계좌에서 언제 돈을 뺄지부터 정한 사람. 폭락이 왔을 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계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계좌를 여시면 종목부터 보지 마세요. 먼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하나, 이 계좌에서 언제 돈을 빼야 하는가? 20년 뒤라면 QLD를 마음껏 담으셔도 됩니다. 내년일지 모른다면 지금 고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둘,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QLD 말고 뭘 팔 수 있는가? 답이 없다면 여러분 계좌엔 탄약이 없는 겁니다. 그 답 괜찮으시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언제 뺄 돈인지 그것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QLD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있는 계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대신 팔아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아빠였습니다.